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다.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간 단독 과반 151석이 목표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와 달리 한동훈 위원장은 비교적 말을 아껴왔기 때문에요. 양당의 현재 내부 총선 판세 분석이 꽤 궁금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진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와 2위, 바로 대출 의혹의 양문석 후보 얘기부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의혹의 핵심 인물 양 후보가 오늘 안산갑 지역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은 당연히 대출 관련 질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 잡힌 양문석 후보의 반응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후보님, 그 폐업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취지 안 된다잖아요. 후보님, 폐업 업체에서 물품 구입해서 증빙 서류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파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지금 내놓으시고 파실 예정인가요? 따님분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편법 대출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는 후보님, 그 안산 시민분들이랑 국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공감원 조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한 말씀만 좀. 오늘 그 토론회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저희가 채널의 카메라가 양 후보를 쭉 쫓아가 봤는데 저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연출됐습니다. 먼저 최병무 의원님. 네. 수년 전 폐업 업체 구매 내역을 사업자 등록으로 제출했다던데 혹은 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건가? 강남 그러니까 잠원동 아파트는 언제 팔 예정인가? 뭐 질문 하나하나에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사과하겠다. 그리고 기부하겠다. 이걸로 양문석 후보는 어느 정도 논란이 끝났고 가름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저 질문 자체가 사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문석 후보 본인이 사실은 딸의 11억 대출의 전 과정이나 아니면 그 한 3개월쯤 뒤에 그 수성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했던 사업자 대출 관련한 증빙 서류 뭐 이런 것들도 다 어찌 보면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예를 들어서 허위였는지 하는 부분도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면 저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곧바로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 곧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과 또 어긋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니까 본인은 여하튼 침묵 속에 여하튼 오늘 내일 정도 지나면 모레부터 사전투표 하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퇴할 뜻은 없다. 그러게요. 다만 이 문제를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차단을 하겠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침묵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문석 후보의 그 저런 입장이 과연 그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저는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조사가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양문석 후보의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버티기,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침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여러 질문에
뭐 아까 최병무 의원 지적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답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 저 TV 토론에서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토론 맞상대였죠.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의 목소리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민들은 깜빵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간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지 말고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 하에서 그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록 구민들의 입장을 담아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환을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캐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한 걸 봤을 때 사실상 윤리적, 양심적으로 피할 길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그대로 양문석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잖아요. 그런데 TV 토론 안에서 그 내용 중에는 상대 장성민 후보가 11억 사업자 대출을 집산 건 불법 아니냐. 이자절감 편법 사과하고 이거는 사기죄, 업무방해죄 불법이다 그랬더니 편법법은 아프게 받아들인다. 편법을 꽤 많이 수차례 강조한 양문석 후보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편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사과를 할 때 편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불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사기죄가 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나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아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사퇴할 게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감원 검사역이 투입이 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투표 전날 아마 검사 결과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게 얼마 안 걸려요. 그럼 뭐의 불법성이 있고 이런 게 드러날 텐데 그때는 이제 편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되면은 진짜 뭔가 내가 이거를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지 계속 편법으로 가면서 아니면 탄압을 해야 될 것인지 뭔가 양자택일의 순간에 놓이는데 예. 그때가 되면은 지금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편법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난처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양문석 후보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본인 이 TV 토론에서 재차 사과하면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 후보자 사퇴 안 하고 이제 내가 당선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전제가 이게 편법이다. 그 다음에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불법이다가 돼버리면은 그래도 나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걸로 수사받고 재판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양문석 후보로서는 앞으로 검사 결과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이 여파가 단순히 안산갑뿐만 아니라 그 인접한 지역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나 아니면 양문석 후보로서나 지금의 이런 후보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일단 이제 사전투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양문석 후보는 오늘 TV 토론도 참석을 하고 후보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논란이 불거진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 부분 바로 이것.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한다고 11억 원을 대출받은 게 바로 양문석 후보 측, 그러니까 정확히는 딸인데 사업 물품을 실제로 샀다면서 증빙 서류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서들을 11억 대출받으면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여선호 행정관님. 저희 취재 결과 그 가운데 1억 원어치를 샀다고 써낸 업체가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건 팩트잖아요. 뭐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딸이 대출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미국으로 연수를 갔나요? 유학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상식적인 뭐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뭐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사업은 뭐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문석 후보의 뭐 이제 대응을 보면은 본인이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편법 대출이지만 국민께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주택을 모두 팔고
뭐 시세책이 나오면 그것까지 이제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양문석 후보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조사 결과가 뭐 금감원 조사 결과가 일찍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뭐 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공천 취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전에 이제 이영선 변호사 세종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을 속여가지고 뭐 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천 접수도 안 된 거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제 뭐 공천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천 취소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예전에 뭐 차명진 후보가 뭐 이렇게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불복해가지고 법원이랑 소송했는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리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호 달고 나갔기 때문에 뭐 이 문제도 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뭐 단순 차명진 후보와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각종 의혹과 논란거리들이 법의 영역에 이제 테두리 들었으면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정숙 국장님. 근데 다만 저희 이제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 그러니까 사업하겠다면서 11억 원 대출 받은 5억 물품금에서 A 업체는 1억 원 했는데 수억 원 수년 전에 문을 닫았고 B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본격적으로 정부 당국이 들여다보기 전부터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허위 문서로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바로 나온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거 이상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번 과정 자체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기반이 경남입니다. 예. 경남 통영에서 국회의원 뭐 출마도 했었고 또 경남도지사로도 뭐 출마했었고 이런 경남 쪽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 새마을금고 대출받은 지역이 어디죠, 저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수성이고 그러니까 왜 지역이 대구냐? 그리고 왜 새마을금고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이지 않는 막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1억 원이라는 것을 대학생 딸의 사업자 사업한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웬만한 사람들도 사업하면서 11억 저거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생 딸인데 받았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한 그 어떤 용도로서 맞춤형 서류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실제 조사를 해보면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그것을 일정 정도 좀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새마을금고 측이 어떤 요청을 받고 내가 대출받았다 이렇게 나중에 새마을금고 측은 우리가 요청한 적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왜 새마을금고 그것도 대구 수성 여기서 이루어졌느냐 이거에서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저런 서류들이나 사업체 이런 것들은 그걸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출되고 나서 대부업체에 돈을 갚고 그리고 나서 또 실질적으로 그 차액을 얻는 이런 등등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본다면 알겠습니다. 대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차액을 얻는 과정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은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아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검사 결과나 기타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질 텐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단순히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폐업업체의 구매 내역서를 새마을금고가 냈다. 이 부분이 논란거리고요. 지금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대출 과정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책임 제가 져야 되니까 그냥 제가 혼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고에다가 이제 그렇게 의견을 드린 거고 사업자 대출을 그렇게 해서 투기 목적으로 돈을 빼가게 되면 당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 돌아가야 되는 돈들이 사실은 못 돌아가는 거니까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잠재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든가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인 것 같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 같아요. 저는. 아까 TV 토론에서 양문석 후보는 편법 이거를 재차 강조했었는데 금감원장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전제를 갈긴 했지만 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고 이거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라 간명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문석 후보가 인정한 부분도 11억 대출 받아가지고는 6억 원은 그 대부업체 갚는 데 쓰고 5억 원은 지인들한테 집 사는데 그 빌렸던 돈 갚는 데 썼다 그랬잖아요.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업자 대출로 내가 이거 돈을 빌린다 이러고 새마을금고에다 거짓말했다는 거지 본인이 시인한 거거든요. 그거 사기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과 화이트 확실한 불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이거는 내가 거짓말해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거니까는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고 업무방해죄가 또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22년에 금감원에서 이런 거 많이 적발이 됐어요. 작업대출이라 그래가지고는 정부에서 가계주담대를 제한을 해놓으니까 묶어놓으니까 1, 2금융권 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이 1금융권에서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가지고는 주택을 산 다음에 이런 식으로 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가가지고는 예.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제하는 식이 많이 횡행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검사적인 시각에서 그 부분까지 합해서 이복현 원장이 확실히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 불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전 변호사께서 말씀을 좀 빨리 하셔서 조금 꼭꼭 씹어서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변호사 말씀은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넘게 살려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규정을 해놨었는데 15억, 이거를 15억이죠. 15억 이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1금융권 기성 대형은행에서 대출 쉽게 안 나오니까 뭐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서 좀 더 비싼 금리로 대출받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이제 네네. 이른바 작업대출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요. 왜냐하면 대부업체라는 거는 예. 정부의 그 규제 조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15억이 넘는 이게 31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연간 금리가 거의 20% 정도에 육박해요. 예. 그러면 6억 원 대출 받으면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꼴로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새마을금고로 갈아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병무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총선 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최 의원께서도 저희 뉴스탑10 출연하셔서 이건 뭐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금방 나온다는 얘기네요. 사전투표 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복현 원장 말에 따르면 일단 현장 조사 기간을 5일로 잡았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에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어제 오후부터 이미 금감원 검사역이 현장에 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제 오후라는 게 맞다면 벌써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제가 자꾸 이게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증빙 서류가 다 지금 그 새마을금고 측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오늘 사흘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조사관 결과를 지금 금감원 검사역들이 다 가서 받아보고 있을 것이고 이미 확보해 놓고 있을 거예요. 증빙 서류를. 그럼 증빙 서류에 보면 채널A가 보도한 것처럼 자, 뭐 이미 폐업한 업체한테 뭐 1억 원어치 뭘 샀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에 뭘 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가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10군데 확인했더니 10군데가 다 지금 뭐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그래서 이게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어찌 보면 사실은 끝까지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5일을 잡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은 내일 정도면 충분히 더군다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처럼 지금 이복현 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모레가 사전투표잖아요. 맞아요. 기왕이면 유권자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하려면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아마 내일쯤 중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불법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 사업자 대출을 적법하게 받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모레가 이제 금요일 사전투표일인데 중간 수사 결과, 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금융위, 행안부 혹은 용산 대통령실 어느 분과 상의한 적 없이 저 혼자 판단했다.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이거를 금감원의 지나친 총선 개입이라고까지 규정하던데 맞습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새마을금고나 아니면은 금감원에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이복현 원장이 뭐 기자들 앞에 두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이 사건은 명백하게 뭐 불법이고 아니고다 이렇게 이제 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총선 개입의 여지가 있고 양문석 후보 측은 충분히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계속 이제 탄압받고 있다. 예. 또 특히나 이제 뭐 금감원장이 뭐 예를 들면은 금감원 출신이면은 모르겠는데 예.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대표적인 뭐 윤석열 대통령 채찍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약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양문석 후보가 예를 들면 이 조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데 양문석 후보는 계속해서 편법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편법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가 이제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죠. 새마을금고는 제안한 적 없다. 양문석 후보는 제안했다. 이게 예.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예. 이거를 이제 뭐 고지고대로 막 뭔가 양쪽 진영이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예. 뭔가 칼같이 정리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먼저 제안했어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 어떤 예.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예.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사업자 아닌데도 내가 기망해서 이거를 받았다면 예. 허위자료 제출해서 받았다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우리한테 해줬다 아니다. 우리 대출 받게 해달라고 했던 양문석 후보 이런 건 진실 공방의 여부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는 네, 그건 말씀이신 거죠? 공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성행정관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능성은 금감원이 있는데, 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게 또 법의 영역으로 가면 총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사업자 대출 혹은 아까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를 알려줬던 내용 폐업한 업체 1억 원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한 업체 이거를 이제 얘기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명백하면 금방 나오고 그럼 불법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때는 어떤 조치를 바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약간 사건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양문석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불법 사항인지 위법 사항인지 모르고 새마을금고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관례인지 알았다, 관행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제 본인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 영역은 또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금감원 조사 결과만으로 민주당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금감원이 최종적인 판단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그 조사를 통해서 불법이다라는 게 금감원 판단으로 명확하다 할지라도 예. 금감원에서 그냥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수사 의뢰를 하면 이제 법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총선 뒤에 결론이 나요. 그거는 예. 총선 전에 결론 안 나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1차 결론을 내고 수사 의뢰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사업자 대출 이 부분을 사업을 안 했는데 대출을 받은 게 맞다면 불법이라고 했고 지금 국민의힘은 사기죄로 고발전까지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반응, 오늘 반응도 궁금합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적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면 만약에 사안이 정말 불법적인 측면이 뭐 명백할 경우에는 글쎄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당이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 차원에서 뭔가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양문석 후보의 그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였으면 아마 이겨났겠죠.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 지도부라는 사람들의 태도도 정말 가증스럽고 아주 못됐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상민 의원은 양문석 후보가 국민의힘이었다면 진익에 놓았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위원장 며칠만 지나면 투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제 다만 민주당 쪽의 반응을 보면 후보 대차가 첫 번째라고 했고 위법하기는 별도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차원의 조치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네 분과 함께 얘기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앞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는 없어서 소정수 국장님. 네. 민주당 내부 기류가 일단 양문석 후보의 이 논란거리가
현재 판세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미칠 이슈의 파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민감성이 있어요.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편법이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민주당 공천의 전체적인 문제점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편법이라면서 그냥 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어떤 사안이 새로 불거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슈예요. 이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 직접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공천 취소 같은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양문석 후보 개인에 대한 공천 한 명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총선판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 공천 취소를 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 공천 전체의 문제점으로 이게 이제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사안 자체가. 그래서 두 번째 취하고 있는 전략이 이 당과 개인을 분리하는 분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양문석 후보 차원에서의 문제다라고 당과 후보자를 분리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조사 결과 이런 게 지금 좀 나와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끌면서 이 세 가지 전략을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관건은 향후 나올 결과가 어떤 새로운 것이 또 터져서 이 이슈가 현재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더 커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덮이느냐 이거에 따라 결론이 날 텐데 현재로서는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당 차원에서의 조치도 검토를 할 것이고 양 후보 입장에서도 스스로가 어떤 자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 정도 요 사안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느냐 금감원이나 그 새마을공고 차원에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것이 또 불거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마 민주당 당 차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TV 토론에서 재차 편법이라는 표현을 강조했고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은 불법 이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도 며칠 안에 결정되고 조사가 마칠 수 있다는 취지 얘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대출 의혹이 양문석 후보에게였습니다. 다음 주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첫 TV 토론에서 이른바 아파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계양을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입니다. 두 후보 간의 토론회가 어젯밤 공개가 됐는데요. 대선 후보급의 맞대결답게 공방들이 꽤 묵직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양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요, 뭐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문제는 뭐 서운동 일대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상당히 재개발 수요 지역이 많고요.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저는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방해하지는 좀 마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확보 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주변에 어떻게? 정말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발언하는데 방해를 하고 끼어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 돈을 끌어서 갖다 대주겠다 이런 방식의 사탕 발림은 정말 옳지 않다. 북토부에서 계양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해요. 단 한 장면만 봐도 얼마나 신경전이 치열했는지가 한 번에 드러나죠. 최병우 의원님. 원희룡 후보가 아파트 이름 알고 있냐,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이름을 외우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 차례 방문했다. 하나만 얘기해보라. 본인은 외워놓으셨던 모양이라고 하면서 뭔가 아파트 이름 신경전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원희룡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워낙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당 신경 써야죠, 재판 신경 써야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 현안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본인이 뭐 여러 번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 방문한 지역의 아파트 이름조차 외우지 못한다? 그건 뭐 외우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뭔가 이 대선 후보 TV 토론처럼 뭔가 약간은 일반론으로 접근하고 그 TV 토론에 나갔는데 원희룡 후보가 아주 그 깨알 같은 어떤 디테일 뭐 이런 쪽을 파고드니까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제가 보건대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 위상이 그 지역의 한 곳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와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긴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아, 우리 지역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야? 뭐 아마 이런 식의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은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측 생각에는 원 전 장관 원희룡 후보가 아예 그 얘기를 준비해서 아파트 이름을 외워서 계속해서 집중 공격한 거 아니냐는 뭐 불만 섞인 표현도 아까 이재명 대표 태도에서 말 끼어들지 말라라는 것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확히는 그제 열렸던 토론, 어제 공개된 이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에서의 본격적인 공방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Y 또 계양장수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GTX 노선이나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는 이제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9호선 연장을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의 설계나 예산은 비교적 간단하고.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예. 잠깐 시간 아까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까 유동수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예, 여러 번 마무리해 이미 주시죠. 기소되셨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국장인지 차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차관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같이 만나서 논의한 거 맞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과는 추진 상관이 사항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장관이 진행하고.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네.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아마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테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물어보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같이 유동수 자, 의원실에서. 공통 질문과는 지금 관계 없. 일단 뭐 내용 여부를 떠나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전지현 변호사님. 어쨌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토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 그 국토 이슈 혹은 교통 이슈들을 이제 여러 집중 공격으로 삼은 모양인데 내용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면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이미 기소됐는데 이 부분을 좀 물고 늘어지면서 저런 공방이 좀 있었어요. 네, 먼저 그 GTX 노선은 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현안이에요. 그렇죠? 아마 각 후보 공보물에 우리 지역에 정차하겠다고 아마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 현안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 저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나 챙긴다. 내가 국토부 차관이랑 유동수 의원하고 다 만나서 협의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희룡 장관은 내가 장관할 때 그런 보고 다 봤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를 뛰는 후보들은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예. 네거티브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특히 저런 토론회 자리에서 반박을 하다 보면은 꼭 이게 진실로만 팩트로만 말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변명을 하다 보면은. 근데 또 이재명 대표는 무죄로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과거 또 그런 곤혹을 치르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저 얘기를 듣고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인지 차관인지 기억하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권 관련해서 김영환 후보와 언쟁이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재판 과정에서 갔고 물론 뭐 나중에 대법원 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희룡 후보 계속 이제 집중 경기를 한 모양인데 이 논란이 좀 오늘까지 이어지니까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난 적이 있다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유동수 의원이 지금 계양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GTX 노선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과 저기 보면은 화면에 이제 국토부 쪽에서는 아마 저기 그 엄영수 차관이 나온 걸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동수 의원과 같은 지역구 유동수 의원과 국토부 만나서 협의를 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희룡 후보가 본인이 이제 국토부 장관을 역임했던 점 그것을 부각을 하면서 뭐 국토교통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자기랑 협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약간 공격점을 잡은 것인데 예. 알고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약간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원희룡 후보가 약간 머쓱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만큼 뭐 만났냐 안 만났냐 국토부랑 협의했냐 안 했냐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반면에 보고받고도 기억이 없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억지 춘향식 질의했다 이렇게 바로 이재명 대표 측도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진까지 공개하면서요. 또 하나 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또 다른 공방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1억 플러스 1억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희룡 후보는 그건 아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하자고 하는데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으로 뭐 몇 억씩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거, 교육, 양육, 자녀들의 사회 진출, 일자리 마련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책 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양을의 출생률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이 있습니다. 특정 선거구 단위로 또는 광역지자체 구 단위에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역의 출생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 원씩 부모들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본인이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 나경원 후보나 제가 지원하는 건 왜 안 되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대답을 하셔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전선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장관 시절에 뭐 했냐. 국회의원 2년간 계양을 지역구의원으로 뭐 했냐. 정권 심판론 강조했고 계양 주민들 지역 발전 없다고 했다. 이런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주목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조사들, 특히 이 계양을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 거를 만나볼까요? 소정석 국장님. 네. 두 개를 연이어 보겠습니다. 51대 41의 여론조사,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도 있고 다음 화면. 또 여긴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47대 44, 오차범위내 접전. 여론조사 혹은 두 사람의 오늘 TV토론 전반적으로 어떻게 총평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계양을이라는 지역은 뭐 현재 그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죠.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서 5선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서 당선을 했고 이 전통적인 일종의 뭐 민주당 텃밭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환경 자체는 국민의힘에 불리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두 개 저희가 봤지만 하나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걸로 나오고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가 또 있는 거죠. 이건 뭐 계양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저 TV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 좀 두 사람의 전략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일단 이 복싱으로 비유하면 이재명 대표는 아웃복서를 하는 거죠. 굳이 내가 지금 원희룡 후보와 맞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살살 빠지면서 필요할 때 하나씩 공격하는 이런 스타일이고 원희룡 후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인파이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략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의 계양을에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뭐
지원 유세를 또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이른바 프레임, 정권 심판이라는 큰 틀에서의 바람, 이 프레임으로 이제 원희룡 후보를 누르려고 그걸 강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역 밀착형, 지역과 관련된 현안,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는 나다라는 이제 지역 쪽에 더 이제 방점을 찍는 이러한 전략의 축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TV 토론에서도 그런 게 이제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이른바 정권 심판의 흐름 쪽에 조금 더 좀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지역 발전이라는 원희룡 후보가 강조하는 그런 쪽에 좀 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아까 여론조사도 그러한 흐름을 좀 두 개의 서로 다른 측면을 좀 표출한 그런 상징적인 어떤 여론조사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른바 명령대전에서는 원희룡 후보 옆에 항상 이천수 후원회장이 뭐 24시간 같이 동행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 측도 많은 인물들이 지금 개항을 해 다녀가고 있는데, 특히 이른바 명령대전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저 웬만하면 그냥 배우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 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 나 또 사기 당했냐.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기는 신놈이 문제입니다. 개항에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 원희룡이 도우미 중구리당당 당대표 김정렬입니다. 원희룡과 합당을 해가지고 도우미 역할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표 찍어주시면 고마워. 한 40년 동안 털었더니 아랫다리 보세요. 너덜너덜합니다. 원희룡 이 양반은 제가 이렇게 아랫다리를 아끼지 않은 듯이 몸 바쳐서 일할 국회의 나라의 일꾼 원희룡, 아무튼 일꾼으로 꼭 뽑아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구수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명령대전에 그 이재명 대표 원희룡 후보의 배우자들까지 적극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연예인들도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건 영상으로만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을 끝내고 서울 동작을의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 큰 공방을 불렀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고 국가관이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신한일전에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 국가인 걸 보여준 후보 유삼영 후보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동작을 아주 그냥 치열하게 뺏고 싶어서도 오늘은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글쎄 저는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 주민들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동작하고 연고가 없이 부산에서만 살다 오신 분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하고 다르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참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저는 높게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베 별명. 일단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나베는 나경원 후보와 일본 아베 전 총리의 합성한 이른바 온라인에서는 비하적 표현인데, 전지현 변호사님. 네. 개의치 않는다, 즉답은 피하면서 높게 가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한일전 혹은 지난번에 나베,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일단 저렇게 대응을 한 거는 저는 현명한 대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엄청 많이 갔어요. 지금까지 세보니까는 총 6번이고 이틀 연속 가신 적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동작을이
그 한강벨트에서 가장 민주당의 지금 열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베 저렇게 표현하는 거는 나경원 후보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 예. 나베라고 얘기하면서 뭐 예전에 뭐 나경원 의원이 어디 참석한 거를 가지고 국가 정책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 당의 김준혁 후보는 6.25 참전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누가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이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저 나베라는 얘기는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에요. 나베가 일본 말로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예. 어떤 램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정당 대표의 입에서 저런 식으로 그 상대 후보를 향해서 나베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여성 유권자들이 어떤 혐오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들고 저러면서 뭐 나베 어쩌고 하면서 또 한일 친일 그렇게 갈라치기 그런 거를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일 관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뭐 지소미아 파기된 거 복원되고 뭐 수출 규제 풀어주고 하면서 국민들이 좋아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 하라는 거는 지금 총선 전국에서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변호사님이 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국민마다 시각은 좀 다르니까 일단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여선호 행정관님 국민의힘 바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뼛속까지 여성 혐오다. 본인 별명을 생각해 보길. 남의 지역구에서 여성 비하하지 말고 지역구인 개항에 더 공부하라. 근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여성 혐오까지는 잘 몰라도 굳이 저 나베라는 표현을 왜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즐겨하는지 혹은 이번에 강조했는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여성 비하 뭐 이렇게까지 이제 조금 뭐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아마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때 말했던 내용의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은 뭐 신한일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부 뭐 여성 뭐 비하 표현 뭐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 약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방이 아닌 당사자들이 그렇게 이제 비하적인 표현으로 느낀다고 하면은 그런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신한일전 뭐 약간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경원 대표에 대한 뭐 또 동작을 유세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저 최병우 의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나베 발언을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최병우 의원, 이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뭐 이직 논란에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성 혐오 혹은 이거를 뭐 여성을 비하한 혐오적 표현이다. 국민의 입장을 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나경원 후보 동작을 해도 수차례 간역하고 계속해서 나 후보를 선거 전략적으로 의식하는 이유를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강벨트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나경원 후보가 나온 동작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작을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그 법원에 재판받으러 갈 때 이렇게 거쳐가는 데니까 뭐 한 번쯤 들러서 지원 유세하고 가고 이런 어떤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강벨트에서 이제 그 동작을의 유삼영 후보가 그래도 그 약간 열세다. 그래서 아마 여기만 좀 그 확실하게 이기면 한강벨트를 전체 석권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판단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민주당 소속의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대구로부터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이 불거진 수성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후보의 대출금 11억 원이겠죠.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알려온 것 같습니다. 대출금이 사업한다고 대출해놓고 집 샀다 뭐 이런 용도 외에 썼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고요. 내일 곧바로 대출금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 전지현 변호사님. 네. 이건 금융감독원의 불법 혹은 편법 여부와 상관없이 새마을금고 측도 본인들이 아니 사업한다고 돈 빌려놓고 집 산 거 아니냐라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으로 내일 11억 대출금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대출을 일으킨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고 본인들이 이제 기망당했다.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가지고는 사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자 대출을 잘못 일으켰다고 조사 결과 판단을 해서 지금 신속하게 저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는 말을 했잖아요. 일단 전액 돌려주고 차액이 있으면은 집 팔고 또 사회 공헌하기로 본인이 약속하신 거 이제 차례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네. 또 기부해라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 얘기는요. 수성새마을금고가 지금 문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 사업자 대출할 때 신청서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 뒤에 그 물품 구입한 그 증빙서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회수한다는 얘기는 용도 외 사용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 얘기는 증빙서류, 물품 구입한 증빙서류가 다 허위라는 거를 지금 수성새마을금고도 인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이 오늘 현장 조사한 것과 별개로 그거와 며칠 별개로? 전부터 새마을금고 측이 자체 조사를 했었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류가 가짜라는 걸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런 조치를 내린 거고.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예. 거죠. 만약에 이게 사업자 대출 용도대로 쓰였다면 회수 조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의 의미는 그 증빙 서류가 전부 허위였다 하는 걸 수성새마을금고 측이 전부 다 지금 판단하고 1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선행 정관님 이건 있었잖아요. 그 며칠 전에 양문석 후보가 재차 사과를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출금 집 팔아서 갚고 전액 갚고 그다음에 회수 새마을금고 회수 얘기를 하기 전에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 양문석 후보가 미리 공언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또 법적인 문제 떠나기 전에 총선까지는 뭐 사퇴 여부와는 또 큰 흐름이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양문석 후보 뭐 개인 입장은 아니지만 양문석 후보가 지금 아까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새마을금고에서 본인들이 대출해지는 그 대출금이 그 뭐 용도가 이제 변경됐다.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제 대출금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금감원 조사 결과도 나오고 아니면 또 양문석 후보 더 재차 이제 뭐 해명이 필요하겠지만 뭔가 지금 양문석 후보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지금 양문석 후보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주택을 매매한 거를 팔고 뭐 이런다고 하면은 대출금 갚고 뭐 사임 환원하고 이거는 분명히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문제가 아마 바로 이어서 그 고소고발로 바로 나올 거예요. 일단 판단 자체가 저 대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새마을금고가 판단을 해서 회수를 지금 1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뭡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문서 허위 대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기 대출 이런 거에 대한 뭐 고소고발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로부터 그러니까 11억 대출을 일으킨 수성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전액 회수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양문석 후보와 함께 민주당에서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명령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힘 다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김준혁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등 과거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민주당 김준혁 후보. 어젯밤에 당의 권고에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요. 후보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 그를 향한 사퇴 목소리, 비판 목소리가 각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 오늘 가세했고요. 위안부 가족협의회 그리고 고종 얘기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역사 왜곡, 극심한 모욕감 커지는 사퇴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고종 얘기를 짧게 해보면요. 최병무 의원님. 네. 고종에 대해서 당시 유튜브, 지금 유튜브 발언들이 계속 소환되고 있는데 제가 윗부분은 읽질 않고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라는 전후 맥락 물론 본인이 역사학자니까 근거 갖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고종 후손까지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근거가 우선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인이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정조 연구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정조에 이어받아서 순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종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정조 연구가가 고종이 그 당시에 뭐 또 특별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기록을 보고서 매일 새벽 4시 내지 5시까지 파티를 했다.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건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왕조 시대는
뭐 후궁 뭐 우리가 사극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의 잣대로 뭐 저런 식의 표현을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저거는 거의 모욕적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황실문화원에서도 격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뭐 유튜브에서도 궁중 에로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방송 같은 데에서도 저런 식의 그 어떤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뭐 일단 하여튼 뭐 후보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관련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종 후손도 역사 왜곡 사죄하라라고 하면서 역사학자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렇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어요. 고종의 증손자가. 대한민국 황실을 모독한 역사 왜곡이다. 어제 이화여대 측의 후보 사퇴 요구에 이어서 오늘은 고종 증손자까지 역사학자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망언이 나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발언 자체에 이제 계속해서 뭐 여러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위안부 할머니, 고종, 이화여대 뭐 이런 걸 이제 쭉 나열하기보다 오늘 더더욱 논란을 부른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민주당의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는 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거고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급 접대 호스트 클럽 실제 매춘 후는 유사 매춘의 이용 묘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대생들 성상납 발언에 감싸는 내용을 주장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김준혁 후보가 언급한 이마 교수 논문에는 성상납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다. 거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상호 저 법률위 부위원장이 한 프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근거 그게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이라는데 거기 보면은 그 김환란 총장이 운영했다는 사교 모임 낭낭클럽은 고급 접대 호스티스 클럽이고 실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이용된 묘사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보고서를 저분이 확실하게 보고 해석을 해서 얘기를 했을까가 처음에 딱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미군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이면은 예. 적어도 뭐 영어 내지 그 시대의 어떤 고어로 써 있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디서 들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확실히 매춘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묘사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들은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역사학자도 아니고 법률위 부위원장이에요. 역사위 부위원장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본인의 어떤 전문 분야도 아니야. 근데 보면서 자기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해석을 했고 그랬을 가능성도 적어 보여요. 그다음에 그 방첩 보고서라는 것도 뭐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 내지 영어로 써 있을 텐데 그거를 충분히 해석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방송에서 저렇게 정솔하게 떠드는 거는 지금 이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김준혁 후보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사과를 했는데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니 없니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여선행 장관님, 실제 매춘, 유사 매춘에 이용됐을 묘사들이 나온다. 조상호 부위원장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대체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은데 감싸는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마도 뭐 그 지금 상황에서 김준혁 후보 김준혁 후보 논란에 대해서 뭐 감싸는 민주당 뭐 이쪽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조상호 부위원장의 발언도 그 이제 막 뭐 맥락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이게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몇 가지 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언론 보도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냥 뭐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뭐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진실 여부를 뭐 따지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어려운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준혁 후보가 굉장히 낮은 자세 그리고 뭐 김준혁 후보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약간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필요한 자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민주당에서 김준혁 후보 질문이 나오니까 뭐 비교적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일단 듣고 와서 관련 논의 더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갑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상황의 맥락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후보가 대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처해간다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바로 최병우 의원 말씀하신다면요?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진지한 사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본 거는 어저께 오후까지만 해도 김준혁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각종 증언이나 아니면 논문에 근거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SNS에다가도 그 논문 이름까지 다 논문 이름과 제목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사과를 해라라고 해서 떠밀린 사과지 예. 그게 무슨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오늘 이제 조상우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낭랑클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김준혁 후보는 그 당초에 낭랑클럽을 김환란 전 이대 총장이 운영하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그 역사적 사실에 보면 낭랑클럽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은 김환란 총장이 아니고 모윤숙 시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숙장님 이제 어제도 뭐 뒤늦게 당이 권고한 다음에 사과한 것 때문에도 비판 목소리가 많았는데 사퇴는 일찍했고 지금 양문석 후보, 김주혁 후보 두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의 논란거리. 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애초에 처음에 뭐 대출 의혹만 불거지니까 그럼 내 대출 때문에 누가 피해자가 있냐? 혹은 언론 탓하면서 이거 내가 국회의원 입성하면 징벌적 뭐 손해배상제도 하겠다 막 이렇게 했다가 고개를 숙였었는데 김준혁 후보도 뭔가 스스로가 일단 사과를 한 모양새인데 같은 당 소속의 이제 조상호 부위원장이 이거다 유사외춘 실제 매춘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또 논란을 장 자체에서 부추기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가랑비 조금씩 맞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거든요. 처음에 가랑비 맞을 때는 아이 뭐 별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옷이 전부 젖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의 이 대응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초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후보 다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쪽에 섰었고 당은 이제 그건 뭐 개별 후보들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현재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어쨌든 두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두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도층과 2030 세대에게 이 두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은 상당히 좀 악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창회에서도 막 성명 발표하고 있고 양문석 후보 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젊은 세대들한테 주는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 이슈를 그런 폭발력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과하면서 좀 납작 엎드리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그런 막말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그런 일을 겪고 사과를 하고 했는데 또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 두 후보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 남은 한 지금 6, 7일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좀 표심이 다시 한번 또 출렁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후보 자체 논란의 발언 이후에도 한 민주당 인사의 두둔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또 오늘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당 관련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불거진 각 후보들, 지역 후보들의 논란거리를 만나봤다면 이제 각 당 대표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사전 투표가 딱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목표 의석수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었는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에 보시는 그대로 처음으로 현재 총선 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수백 표, 1000표 이내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한 50개쯤 됩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 많았는데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저쪽이 조금만 오르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주 전만 해도 한 3주 전, 4주 전 이때만 해도 민주당 완전 폭망이다. 이재명 사퇴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2, 3주 만에 완전히 반대가 됐죠. 이건 다시 얘기하면 언제든지 며칠 사이에 또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탈얼음판입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뚝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오늘 지원유세 현장 한동훈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평소와는 달리 뭔가 흰색 종이에 적어와서 하나하나 현재 판세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우리 국민의힘의 판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55곳 수도권의 26곳이 박빙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물론 뭐 어제 얘기했던 뭉치면 살고 못 터지면 죽는다. 지지층 결집도 있겠지만 뭔가 국민의힘 내부로도 이제 바닥을 좀 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한창 그 이종섭 장관이랑 황상무 수석 터널을 지날 때 민주당에서 예상 의석수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 안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55곳 중 수도권 26곳이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그 터널을 지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는 어떤 그 자신감,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 무너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제 얘기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이라든지 탄핵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아픈 과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바로 직전 그 전날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전국 55곳, 수도권 26곳이 박빙이다. 뭐 이기거나 지거나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중에 몇 군데 찝어볼게요. 55곳, 26곳. 특히 수도권 26곳 가운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 광진갑입니다. 그 구자영 차장님. 네. 아마 그 광진갑의 여론조사는 저희도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정헌 45.5, 국민의힘의 김병민 45.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오차범위 내의 접전인데 네. 광진갑 특히 한강벨트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하거든요. 양당 다 모두. 그렇습니다. 한강벨트에서 어느 정당이 그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과 수도권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요. 전국적으로도 원내 일당의 판도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한강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 광진갑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지금 접전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바둑에 비유하면 이게 반집 승부가 펼쳐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근접해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당에서 더 많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수가 있다. 뭐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아마 여기도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전국 55곳 중에 포함이 될 텐데 바로 과거 경남지사 출신들 김두관, 김태호 두 후보 40대 38 구자영 차장님. 네. 앞서 한강벨트 얘기했다면 여기 낙동강벨트. 그래서 또 변수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낙동강벨트의 경우에는 만약 이 민주당이 지금 나온 것처럼 우세를 유지를 한다라면 이 기존의
이 여당 우세 지역이 야당에게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 벨트 못지않게 낙동강 벨트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원내 일당의 이 당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양산 을의 경우에는 이 김두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도전자로 나선 김태우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따라서 한 석이 아니라 두 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산을 결과도 원내 일당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산과 서울 광진을 차례차례 살펴봤다면요.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뭐 기존에 했던 거는 할 수 있어도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는 금지되기 때문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40일 30. 이건 좀 추세를 봐야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이 여론조사, 뭐 여러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이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하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이제 이 차이라는 것이 선거가 막판인데도 심각한 상황에서 좁혀지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승세가 뚜렷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은 영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덜 일어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방심을 하지 않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격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정권 심판론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사실 국민들 중에서 사실 거대 양당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국민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근데 이 국민들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양당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정권 심판부터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순위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지지율의 그래프 이상으로 심각하게 국민의힘한테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고집해왔던 소선거구제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소선거구제가 더 당론이긴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훨씬 더 소선거구제 쪽으로 무게를 실어왔었는데 사실 그 소선거구제 때문에 서울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크지 않은 차이로 수많은 의석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이 그래프 이면에 또 숨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재 총선 판세를 언급한 것 말고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지현 변호사님. 본인은 이번 주말 금토에 사전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통상 보수층은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직접 본인이 사전 투표한다. 뭔가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사전 투표로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 투표 말고 본 투표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 지난 총선 개표 방송을 보면은 특히 수도권에서 사전 투표함을 열면서 승패가 바뀐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투표일이 5일, 6일 그 재외국민 투표 제외하고 이제 10일, 3일간이다 보니까는 10일 날 뭔가 일이 있어서 투표를 못한다면은 5일, 6일 안 했으면은 투표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투표할 여력이 된다면은 사전 투표를 하는 게 안전하고 한동훈 장관의 그 지금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와야 1000표, 2000표 차이로 갈릴 수가 있는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박빙 지역이 26곳이라고 되는데 거기에서 안전한 우리 편이 조금이라도 투표를 해야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사전 투표한다. 다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당 지도부도 사전 투표에서 뭐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사전 투표에서 여당 지도부 다 독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합니다. 오늘 양당 대표들이 어디에서 투표를 할지도 좀 나왔어요. 주말 금토 사전 투표를 활용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뭐 정확히는 어딘지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할 거다. 오늘 좀 공이 양당 대표들의 투표 동선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주도에서는요.
4.3 추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국민의힘에게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4.3에 대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제주에 잊지 못할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4.3의 아픔을 이용하기만 한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저 여선행 행정관님 오늘 인요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은 참석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대표는 폄훼 인사들 공천 취소해야 된다. 4.3 학살의 후예다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역사적 사실 중에 뭐 5.18 그리고 이제 4.3 관련해서 계속 이제 뭐 다른 주장들 뭐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뭐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번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민주당 정부였을 때가 같아요. 그 국가가 이제 뭐 그 사과한다, 대통령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 4.3 뭐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그런 발언들과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뭐 제주도 표심을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주도 표심 혹은 뭐 국민의힘이 4.3 사건의 학살의 후예다. 구자영 차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고 역사적 아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은 이렇게 추념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쟁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오늘만큼은 말 그대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이 기념일로 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물론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특정 성향 사이트 출신의 이다. 아픔을 이용하고 있다.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 4.3 추념식을 두고도 오늘 저기 보면 뭐 조국 대표 천하람 위원장, 뭐 새로운 미래 오영환 의원, 인요한 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아마 그 뭐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도 보였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추념식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개항을에 그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 유세에 나타나고 있는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들 얘기를 해봤다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짧게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동작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정몽준 의원을 만들어주신 고맙고 감사한 지역이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저만 안 떠나고 매주 한두 번씩 동작에 있는 분들과 축구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정겹고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궂은 날씨에 많이 와주신 동작 구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나경원 후보 여러분 4월 11일 날 압도적으로 잠깐만. 아니 당신들 뭔데 장사방에 갑자기나 힘들어 죽겠는데 서민들이 살기 얼마나 힘든데 이른바 대파 관련 얘기를 풍자한 서승만 씨 얘기와 김은국 씨는 이제 투표일이 4월 10일인데 11일로 착각했나 봅니다. 좀 소소한 재미있는 영상 짧게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대표 자체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가 논란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조국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5년 전 사회 환원 약속은 과거에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애초에 여러 일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국 대표 일가의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일체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일단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여권의 시각은 이거 과거에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논점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5년 전에 사회 환원하겠다, 뭐 국가 쪽으로 내놓겠다 이런 약속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나요? 그 예. 신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약속 자체를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 환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게 그 거액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갚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빚더미에 앉은 사학을 왜 환원을 합니까? 예, 빚을 갚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고 이 약속 자체가 그때 당시에 해프닝이었다라는 걸 지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또 맞는 것이고 사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던 그 건설업체 쪽에서는 이 공사 일부를 또 수주를 해서 이익을 챙긴 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또 그쪽에서 짓기로 했던 테니스 구장 실제로는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다른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채용 비리까지 드러나서 일종의 비리 사학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이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이렇게 이런 방구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고요. 예.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선거 막판에 다시 이제 쟁점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먹히는지는 국민의힘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은 그러면 수사를 배우자를 포함해서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문제는 웅동학원 문제하고 닮은 구석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현재 권력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국민의힘의 호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구자영 차장님. 네. 그 조국 대표의 어머니인 박모 씨 얘기는 본인들이 지금 내려놓고 싶어도 인수하고 싶어도 학교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이 나이 먹도록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일체 직책을 맡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다른 이유를 대면서 어찌할 수 없이 지금 내가 맡고 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 물러나면 이사장 직무대행도 있고 다른 이사가 얼마든지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라는 이 해명과 변명은 말 그대로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5년 전에 약속했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가 약속했던 것처럼 예. 어머니께서는 이사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가족들이 만약 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다라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모 씨 말고도,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어머니 말고도 조국 대표 측도 사실은 뭐 정부 기관과 협의도 좀 해보려고 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체말라 매물을 내놨는데 그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이 양측의 부딪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지금 그 학원이 웅동학원이 뭐 이제 수익이 뭐 나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채무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조국 대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뭐 이제 이사장 빼고 모든 다른 가족들은 일체 직함을 받지 않겠다. 이 부분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측 뭐 이사장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사장 말고 다른 가족들은 이사에서 모두 빠졌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것만큼 이거는 좀 사실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운동학원이 운동중학교라고 지금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개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팔 수 없는 좀 현실적인 좀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지방정부에 이제 너네가 이제 국가가 운영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잘 뭐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은 약간 뭐 사실로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 관련된 여러 이슈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서울 아파트 사면서 대구에서 대출받은 이유는 뭘까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신 것 같고요. 당대표 직함의 무게만큼 언행을 무겁게 했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량한 의원을 뽑는 건지 불량한 의원을 뽑는 건지라고 하셨고요. 예. 조성호 부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조 부위원장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셨어요. 김진영 후보 논란에 대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심판은 대체 누가 받아야 할까요? 정권 심판이냐 2조 심판이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나라 밖 소식 짚어볼 텐데요. 꽤 심각합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만, 타이완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렇게 저게 지금 그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 다리 자체 옆에 버스 보이고 앞에 있는 승합차를 보면 저게 규모 7.4의 강진으로 대만의 한 다리가 저렇게 무슨 장난감 다리가 흔들리듯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 25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금 다리 말고도 그 건물이 붕괴되는 허주연 변호사님 여러 피해 사항이 크다면서요. 지금 대만 현지 상황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25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대만이 워낙 이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80년대부터 내진 설계를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큰 규모의 지진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저렇게 건물도 무너지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다리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 방송하는 그 현장에서도 다 흔들리고 카메라가 뭐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진원이 한 15에서 20km 정도 낮은 곳인데다가 심도가 얕고 해안 가까이에 진앙이 있어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상황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 9명이고요. 821명이 부상을 했고 127명이 고립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터널에도 사람들이 갇혀 있고 고립되거나 매몰된 인원들을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중상자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7.4 규모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건물이 버틸 수가 없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규모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정도 그 큰 규모의 지진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진도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최소 25차례 정도 이미 여진이 왔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3, 4일 정도는 6에서 7규모의 엄청난 여진이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인 피해는 그나마 다행히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화롄시 인근에서 일어났는데 화롄시가 세종시 정도 규모의 도시거든요. 우리나라 교민 한 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좀 초진, 강진 이후에 여진 또 추가 피해가 걱정이 되는데 저렇게 다리가 춤을 출 정도로 심각한 상황, 추가 피해는 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상황 살펴봤습니다. 강진 얘기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500만 시민이 이 푸바오를 보기에 다녀갔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반환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래도 슬픈 노래가 좀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서 눈물의 배웅을 했습니다. 이제 푸바오와 관련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할아버지야, 너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영원한 아기칸 거야. 할아버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고마워, 사랑해.
잘 올라가지고 딱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장면, 그 푸바오를 실은 저 차에 문을 두드리는, 토닥토닥 두드리는 저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이 강사 역사가 동행을 하긴 하는데 사실 본인의 모친상에도 중국기를 함께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우리의 아기 판다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정이 있는 강철원 사육사에게 사실 어제 오전에 비보가 전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강 사육사가 혹시 중국까지 푸바오를 위해서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이 갔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도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잘 보내주기를 원했을 테니 같이 가서 잘 보내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판다 할부지와 함께 푸바오가 기어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쓰촨성에 도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강철원 사육사의 슬픈 소식을 접한 중국 측에서도 강 사육사의 책임감에 찬사를 보내면서 또 푸바오의 귀환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홈페이지에 이 푸바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국 국영 채널에서 이 푸바오 가족을 위한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또 영상을 나중에 공유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비 오는 가운데서도 눈물까지 흘린 6천 명의 팬들의 이 아쉬운 마음, 6천 명보다 더 많겠죠. 이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푸바오의 영상을 통해서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친상에도 지금 푸바오 가는 길을 함께한 강철원 사육사 얘기까지. 마지막 화면, 푸바오가 이만큼 전 국민적 인기를 얻었고 오늘 중국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10위까지만 남았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